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면 은행 직원이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네, FIU 시스템에 그걸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부 묻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어디다 쓰세요? 물어봐요. 거기에 답변해야 돼요. 아니 내가 그냥 생활비 쓰려고. 생활비가 1,000만 원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보이스피싱 오해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700만 원, 900만 원씩 계속 빼자. 뺄 수 있죠. 매일 와가지고 여기 은행에서 한번 빼고 여기 은행에서 한번 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하루에 600만 원씩 지금 15일째 뽑고 있네. 이거 이상한데? 그거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대표님,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으면 국세청이 모를 것이다 라는 믿음, 잘못된 믿음인 거죠. 현금 막 몇 억 뽑아서 좋다? 많은 돈을 오랜 시간에 거쳐서 뽑았는데 그걸 어떻게 뭐 현금 결제를 했는지 자녀에게 줬는지 그걸 알 길이 없죠. 대학생인 자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예전부터 현금 받은 거 몰래 이렇게 챙겨놨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게 취득자금에 명확하니까. 그냥 부동산은 거래 금액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 절차가 이렇게 현미경처럼 보고 있고 유관 기관들이 다 같이 보니까 국세청이 안 봐도 이게 국토부나 말 그대로 시군구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나 이런 거 할 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걸 국세청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국세청이 그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소득에 비해서 비싼 집을 샀다고 하면 국세청이 가동하는 PCI, 소득 지출 분석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P가 이제 프로퍼티, 재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10억짜리 샀다. 그럼 10억이 갑자기 짠 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제 C는 컨섬션, 소비.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그동안에 썼던 거 보니까 2억 원 썼다. 근데 마이너스 이제 I는 인컴이에요. 소득. 너가 5년간 번 거 보니까 4억 벌었던데 10 플러스 2 마이너스 4 하면 나머지 8억 원은 어디서 난 거야? 그럼 이제 두 가지에 딱. 첫 번째로는 증여받은 게 대부분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출 누락. 자기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막 매출을 대폭 누락시켜가지고 한 경우에 그런 것들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녀가 부동산 살 때만 이 조사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하나 더 있어요. 전세금. 그러니까 이거 조사도 30대 초중반까지 많이 해요. 30대 초중반이 강남에 막 전세 10억짜리를 들어간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유관기관이 엄청 많기 때문에 조사 필터가 많은데 전세금 누가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 집을 사는 게 아니니까 네. 등기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이 전세할 때 결국은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되면 이 전월세도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내역들이 당연히 켜켜이 쌓이니까 아니 10억 전세금 20대가 어디서 났어요? 전세 이렇게 한 2년짜리 한 2번 돌리고 자녀가 몰래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걸리실 거예요. 그런 전세를 진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세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ATM기에서 100만 원씩 여러 번 나누어 뽑으면은 일명 쪼개기 인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 여기서 잡아낼 수 있다면서요? 우선은 FIU는 원래 목적은 블랙마켓 잡아내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마약 관련된 비용이나 거래 대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보이스피싱 요게 있죠. 근데 이렇게 100만 원씩 쪼개서 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즉각적으로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관련된 업무를 좀 해봤는데 100만 원씩 하루에 600만 원까지 못 빼요. ATM의 한계가 하루 600만 원. 맞아요. 600만 원씩 한 3일 정도 가서 뽑으시잖아요. 그럼 옆에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같이 서로 가시죠 이래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오해받아요.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나 그 모니터링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일, 5일 연속으로 뽑으면 이 사람 이상한데? 해가지고 옆에 경찰이 와요. 요즘은 그 공조가 엄청 잘 돼 있어서 은행에서 바로 신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 생각보다 이제 쉽다. 그다음에 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현금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의 수치를 준 거예요. 1억 원 내가 이렇게 줬다 이런 개념이신데 제가 그래서 항상 반문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100만 원 이상 현금 써본 게 언제세요? 물어봐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녀가 그럼 매일 뭐 제육볶음 먹을 때마다 5만 원짜리 가져가서 쓰고 해야 되는데 그 소비가 얼마나 될 거냐. 사실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체를 받으려고 가지고 캐시를 받으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일반적인 거래상 거의 불가능하죠. 하루에 이제 인출 금액이 600까지잖아요. ATM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과도하게 어떤 개인 간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져도 국세청이 조사를 하게 됩니까? 바로 국세청이 보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창구를 갔다. 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면 은행 직원이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네, FIU 시스템에 그걸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부 묻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어디다 쓰세요? 물어봐요. 거기에 답변해야 돼요.
이거 아들 주려고 그러면 증여해가지고 FI에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이제 FI에서 모았다가 국세청으로 알려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또 속이겠다고 아니 내가 그냥 생활비 쓰려고 생활비가 1,000만 원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보이스피싱 오해를 받아요. 혹시 누군가가 연락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맞냐라고 해가지고 깊은 면담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요즘 5,000만 원 이상 뽑으면 창구에서 우선은 VIP 룸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시냐, 진짜 맞냐, 어디다 쓰시냐 은행에서 계속 챙겨줍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상거래로 인지하는 거는 1,000만 원이네요, 기준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700만 원, 900만 원씩 계속 빼자. 뺄 수 있죠. 매일 와가지고 여기 은행에서 한번 빼고 여기 은행에서 한번 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기록이 취합이 됐었을 때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신고하는 시스템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여러 번 700, 800, 600 뭐 이렇게 뽑으면 그것도 STR이라고 스트레인지라고 해서 이상한 거래 형태를 은행에서 한번 포착을 하면요 그걸 보내요. 왜냐하면 그 계좌 내역엔 남아있잖아요. 이분이 하루에 600만 원씩 지금 15일째 뽑고 있네. 이거 이상한데? 그거는 은행원이 자체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뭔가를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근에 20, 30대 젊은 신혼 부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자금 조달 계획서잖아요. 어디에서 돈이 나서 맞습니다. 이 부동산을 취득하느냐 이걸 이제 맞습니다. 소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때 쓰는 차용증, 그러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빌렸다라는 거를 소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 이 경우도 100% 안전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우선은 최근에 요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2월 10일자로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가 다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거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게 어디서 난 건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100만 원씩 뽑아서 1억 원 갖고 있었다고. 아니 그 현금 어디서 났어요? 그걸 써야 되는 게 이제 개정이 됐고 두 번째로는 아니 내가 외국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 환전을 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상 제대로 했어? 요걸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개정이 바뀐 게 상속을 받았으면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제 본인이 체크해야 돼요. 체크를 안 하는 순간 실거래법 위반으로 뭐 과태료 나오고 관련된 기관인 국세청에서 조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어느 대출인지 사업자 대출인지 무슨 대출인지 다 써야 되고 어디 은행이 얼마인지도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차용을 이제 많이 활용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대출이 많이 바뀌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의 부동산 살 때 요즘은 가족 대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왜냐하면 은행 대출로 사야 되는데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가족 대출로 사는 거죠. 가족 대출이 말 그대로 차용증을 쓰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쓰면 뭐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뭐 요즘 막 AI 컨텐츠나 이런 데서 요 정도까진 괜찮아요, 요건 괜찮아요 막 이래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을까? 저 밥 먹고 하는 게 전 조사니까 지금 내일도 세무서 가고 내일 모레도 지방국세청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가서 조사관님하고 과연 그 국세청의 정보망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그 정보망과 이 매칭을 해봤을까? 먹힐까? 제가 좀 이런 말 좀 민감하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 장관분들이 뭐 2억 빌려주고 해서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장관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약간 민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꼼꼼하게 뭘 다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차용증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빌린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이럴 때가 있어요. 30대 초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한 40억 정도 빌려서 부동산을 사요. 법에서 정하는 이자가 4.6%거든요. 그럼 40억을 4.6%로 만약 이자 지불을 한다 그러면 이자는 거의 2억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월에 적어도 거의 1,800원, 1,7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 급여 받더니 월 300. 그러면 이제 이게 대법원 가면 져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녀의 그 연봉을 저는 물어봐요. 왜 연봉을 물어보세요? 아니 갚을 능력이 돼야죠. 근데 자녀가 지금 대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못 갚네?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돈을 빌려간다는 제스처 자체를 좀 안 믿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차용증을 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딱딱딱딱 이자 변제 내역이나 이자율 그다음에 언제 갚을 건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자율은 법에서 정하는 게 4.6%예요. 그것보다 좀 적게 가져가는 게 전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증여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딱 계산이 2억 1,7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2억 원까지 그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네. 어떤 합리적 경제인이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냐. 은행에만 넣어놔도 저축은행에만 넣어도 3, 4%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자를 무조건 넣어라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그걸 갚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도 월 단위로 갚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연이자로 갚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연이자인 내년 뭐 6월에 갚으신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그 전에 조사 나오면 이걸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뭐로 주장하실 건데요? 차용증. 차용증인데 이자 지급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차용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은 이제 거래 내용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맞춰라. 원금 상환도 조금씩 하시고.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활용 팁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게 원래 5천만 원씩 있으니까 영상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적어요. 이거 좀 올려줘야 돼요. 이거 마지막 개정 2014년도 때 그 3천만 원이었는데 이 5천만 원 올려준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막 66%의 상향 뭐 이랬는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들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된 조사가 제일 많아요. 자녀의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돈 보태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2억 3억 보태주다가 조사하는 게 허다한 거예요. 신혼부부는 그러면 하나 더 넣어주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박살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 허겁지겁 만든 건데, 말 그대로 이제 혼인하기 전 2년, 후 2년,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추가로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는 직계 존속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남편, 신랑이 있다 그러면 신랑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신랑이 장인 장모로부터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도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으면 각각 1억 5천씩. 그러면 그걸로 대부분 이제 전세자금 마련하는데 좀 써라. 그러니까 도합 3억까지는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도합 3억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딱 나왔을 때 그때 결혼 평균 자금이 딱 3억 내외였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제도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결혼 전 2년 동안에도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그러네요. 우리나라 제도가 뭐 혼인을 오히려 막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의 텀을 줬어요. 그래서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법률혼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자, 상속세 조사가 이제 무서운 거는 과거의 10년치 계좌를 다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9년 11개월 전에 송금 기록까지 찾아내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제가 9년 11개월 28일 전. 그게 뭐냐면 자녀 결혼해서 전세금 3억 주신 거예요. 억울하네요. 한 3일 정도만 있었으면은. 뭐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아니지, 이거 나쁜 행동을 한 거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당연히 결혼하니까 부모님이 3억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점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알아야 줘도 안 걸려 이거잖아요. 근데 2016년도와 지금 2026년도 너무 다르죠. 과세관청의 행정이 너무 달라졌고, 지금 이 10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몇 배가 올랐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줬던 전세금 3억 원이 증여세 신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다고 10년간 뭐 이자를 줬겠어요? 이자 기록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빌려줬다라는 말도 변명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가 뭐 상당히 높아요. 그 당시 증여세만 해도 뭐 원래 내야 됐던 금액이 뭐 4천만 원 이런 금액인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랑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붙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면 이게 한 1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해서 한 증여랑 가산세만 합쳐서 8천 얼마. 그리고 이게 다시 상속세에서 얹어져요. 그때 세율은 20%잖아. 근데 상속세율은 50%잖아. 차익은 30% 더 내고 거기 또 가산세 2개가 붙어요. 그래서 이분이 3억 가지고 한 2억 4천 냈어요. 2억 4천이요? 그러니까 꽤 이게 오랜 시간이 되면 스노우볼이 돼요. 아, 뭐야, 그런 거 안 걸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상속을 경험하지 않으셨구나. 증여를 경험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전에 걸리는 경우가 뭐냐면, 이 돈 가지고 이제 전세금을 하다가 이제 내가 이 돈 가지고 말 그대로 내 집 사야지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이나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까먹고 있다가, 맞다, 저거 나 결혼할 때 아빠가 해준 돈이지, 증여 때려 맞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이것 또한 세금에 세금을 때려 맞게 되는 가산세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오히려 국세청 입장에서는 한참 이따 조사하는 게 낫습니다. 가산세는 계속 쌓여 있거든요. 좀 이따 거둘수록 내가 걷는 세수가 커져요. 그러면은 증여세는 몇 년 지나면 이거 안 걸리냐. 근데 많은 분들이 10년으로 알고 계신데, 가장 얕은 게 10년이고 그 다음에 15년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강한 건 너무 막 부정한 행위를 했다. 안 날로부터 1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한 30년 전에 증여한 거를 오늘 알았다고 할게요. 오늘로부터 1년간 추징할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상속할 때 아파트와 상가 토지는 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락기에 감정 평가를 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뭐 대책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고가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좀씩 가격 낮춰서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파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번 주택 많은데 이거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자녀 이번에 결혼하니까 자녀 한 채 주자. 그러면은 줄 때는 가족 간의 거래니까 어쨌든 싸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모든 세금이 낮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압동에서 이게 뭐 15억에 팔렸대. 그러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감정평가를 하면은 이거는 로얄층 로얄동이고 우리 거는 좀 더 낮게 놔줄 수 있습니다 하면은 대부분 한 20%까지 낮아져요. 한 13억, 12억 됐다. 그걸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자녀가 증여세도 내야 되고 증여취득세도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낮출 수가 있죠. 그럼 자녀가 미래 어차피 이 차익만큼 세금 내지 않느냐. 근데 자녀는 주택을 받고 여기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비과세 요건 맞추면 미래 팔 때 비과세 받으니까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낮게 받는 게 자녀의 지금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건 예전에는 막 많이 모르셨는데 요즘은 그냥 필수예요, 필수.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래할 때 15억이라고 치면 그냥 아예 낮춰가지고 10억에 주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감정평가를 우선 낮추시는 거 한 12억으로 낮춰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한다 그러면 12억이 되는데 가족끼리 여기서 또 낮출 수 있어요. 그게 저가 양수도예요. 그럼 여기서 3억과 30% 중에 작은 금액까지는 낮춰도 돼요. 법에서 정한 테두리가. 그럼 여기서 3억 빼면 9억. 그럼 15억짜리를 자녀에게 9억에 팔 수가 있어요. 3억까지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네, 3억을 낮출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금액으로 3억이요? 3억과 30% 중에 작은 금액. 아, 네. 근데 둘 중에 더 작은 금액만 뺄 수 있어요. 근데 12억이니까 30%면 3억 6천이다 보니까 네. 3억과 3억 6천 중에서 3억이 더 작으니까 3억만 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효도 차원인데 부모님이 은퇴했을 경우에 용돈을 드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도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걱정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계좌를 오픈했었을 때 자녀가 부모님 더 준 건 거의 안 건드려요. 이거는 당연히 효도지라고 생각해요. 네네. 부모님이 자녀 준 거는 다 모아서 이제 증여로 추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돌아가신 날로 또 10년 내 계좌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 거는 부모님이 자녀 좀 도와준다고 준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금액이 낮아도 이걸 다 뭉쳐가지고 상속때 증여세로 추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생활비 정도는 괜찮다면서요. 근데 보면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막 돈 준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 금액이 가정에서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돌아가실 직전에는 아 내가 부모님 모셔야지 용돈 좀 줘야지 주잖아요. 이 금액을 또 모았더니 뭐 7천만 원이요. 1억에서 7천만 원을 빼서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증여세냐 마냐 이런 얘기를 나눠요. 말 그대로 이제 오히려 상계되는 개념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용돈 드린 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도 생활비는 드려야 된다는 게 결론이네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중에. 맞습니다. 2027년 코인 과세 시대를 앞두고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알트코인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알트코인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인을 한 지 뭐 몇 년 되고 코인 세금책도 쓴 사람으로서 보면은 알트코인 개수가 너무 늘어났어요. 알트코인 만드는 게 너무 쉬워져서 제가 알기로 400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이제 작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다 이제 비트만 좀 하시고 아니면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더리움 2세대나 뭐 이런 것들 좀 하시는데 한 1억 8천, 1억 9천까지 갔다 지금 한 1억 내외로 떨어졌는데 네. 1억 정도면 지금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코인 증여 좀 하고 더 올라가면 너 가져가라. 근데 그분들은 이제 좀 넉넉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인드도 있어요. 이거 그냥 주고 너 성인이 돼서 그때 오픈해서 열어봐. 복불복일 거야. 20억이 될 수도 있고 곤두박질 쳐서 영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것만큼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 요걸 좀 하나 줄게. 뭐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관점을 왜 알아야 되냐면 27년 1월 1일부터는 코인을 거래해서 양도 차익이 생기거나 교환 차익이 생기면 이제 세금을 냅니다. OECD 중에서 코인 세금 안 걷는 국가가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는 이미 다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스템 도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최근에 그 관련된 기관에서 연구 용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4개월 동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에 잡혀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을 받았다거나 그다음에 채굴을 했다거나 이럴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데 요구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할 거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나는 코인을 예전에 비트코인을 극단적으로 100원대 샀어. 그러면 내가 27년 1월 1일부터는 팔면 뭐 1억에 팔면 9,9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새로운 과세 시스템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의 턱을 줘요. 당신이 취득했었을 때 가액도 인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26년 12월 31일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또 인정을 해줄게.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해서 너가 차익분에 대해서 세금 내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를 좀 많이 염두에 둬야 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한다. 많은 분들이 바이낸스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바이낸스는요, 내 거래 내역 있지 않습니까? 1년 지나면 엑셀 파일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딱 돼도 26년 3월이니까 25년 3월부터밖에 몰라요. 이런 것들의 시스템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금융이나 모든 금융 계좌가 형태가 매월 말일자에 5억 원 이상 있으면 원래 신고를 해야 돼요, 한국에서. 이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1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코인이 이게 추가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23년도에 추가됐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코인 세금 없는데 뭔 헛소리, 때려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 6월 달에, 이게 6월 달에 신고하는 건데, 마지막 날에 코인 그분이 한 175억 있었거든요. 바이낸스에. 사장님 장난하세요. 이게 뭐 10분 만에 신고하는 그런 게 아니다. 저희가 11시에 간시 신고서 넣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루 딱 늦었으면 과태료가 17억. 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세금이 없으니까 별거 없겠지라 생각하는데, 방금 이런 바이낸스나 해외 계좌에서 신고하는 거는 가액을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증여 상속은 이미 이건 추징하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하실 때가 됐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27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정리하거나 뭐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이런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이걸 정리하는 타이밍이고, 사실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코인 세금 과세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27년부터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네네. 제 고객 중에는 한 80억 정도 코인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이제 국가를 옮기려고 해요. 왜냐면 이 세금 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두바이가 있어요. 그러면 두바이만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세법은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따지거든요. 말 그대로 두바이 가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한다? 그러면 두바이 나라의 세법을 적용받아요. 말 그대로 두바이 그 국가의 거주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국 세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조세 회피 목적으로 두바이를 가시는 분이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부자분들은 부동산을 이제 신임하진 않아요. 그러네.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만큼 올라간 것 같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초월할 수 없는 그 유동성이 묶여요. 그러니까 두바이 가서 그냥 코인 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식의 길 구독자분들께 평생 일궈온 부모님의 자산이나 또는 나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잘 지키는 방법 한 말씀만 해주시죠. 부모님이 그 갖고 있는 자산을 과연 잘 지키고 계신가? 혹시나 침해가 걸렸다 그러면 뭐 성년 후견인 제도나 자녀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생각보다 침해머니 범죄가 심각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외적으로 뭐 증여나 이 자산을 옮기는 이슈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쩔 수 없어요. 세금이 결국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공부를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은 그 자산을 받았을 때 뭐 방금 말했던 새로운 과세 형태인 비트코인이나 그냥 뭐 사놓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관련된 것도 공부를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